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64회 선택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동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넘나들며 공연과 미디어의 세계를 탐방하고 싶은 유랑킴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센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랑님께서 먼저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시지요. 뭐하고 지내셨는지. 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만 했어요. 정말 일만? 일상이 제로였습니다. 아니, 자세히 생각해보면 뭔가가 있었을 거야. 정말 저도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사는 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건 있어요. 뒤늦게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네.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그런 장르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잔인한 걸 못 봐요. 네. 특히 텍스트로 쓰여져 있는 건 모르겠는데 네. 시각적으로 피가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해서 네. 일부러 안 보고 있었는데 잘 만들긴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래 재밌게 봤나 네. 보네. 그러니까 다음 편을 안 볼 수 없게 만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수건 사업처럼 남겨두고 있다가 맞아. 이제서야 보게 됐어요. 사실 그 오영수 배우님 네네. 맞나요? 네. 그분이 나온 연극을 최근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연기를 했길래 그렇게 화제가 되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기로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분 춤추시는 영상 봤어요? 봤어요. 맞아요. 시상식에서. 네. 진짜. 계절초. 네. 깜짝 놀랐어. 진짜. 그런 게 진짜 힙이죠. 맞아요. 얘네 조피디 그 친구요. 맞아.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춤추는 거 거기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는 합성이었는데 진짜 추시더라고. 맞아요. 진짜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멋있더라고. 네. 네. 뭐 다른 분들은 저 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뭔가요? 네. 어제 저 공개 방송을 다녀왔습니다. 오. 당첨돼가지고요. 그 정준이의 해시태그란 방송이 있거든요. 네. 그 TBS에서 하는 언론 비평 약간 아니면은 시사 방송 이런 네네. 건데 제가 정준이 교수님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네. 그걸 잘 챙겨보다가 네. 거기가 유튜브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했어요. 아. 그래서 그거 기념으로 공개 방송을 모집한다 그래서 네. 얼른 재빠르게 이제 신청을 했죠. 네. 그리고 당첨이 됐어요. 오.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뭐 거기서 얘기도 했어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얘기는 안 하고 선물 받았습니다. 선물. 뭐 받으셨어요? 그 TBS의 마스코트가 있거든요. 티봉이라고. 네. 네, 그 티봉이 인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자리에 가서 우리 방송 홍보를 좀 하고 와야 그 생각을 할까 했는데 그치. 너무 관종 같아가지고 바로 이제 주변의 시선과 멀매를 받을 수가 있지.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라도 좀 꼬시지 그랬어요. 옆에 사람을 꼬시라고요? 들어보라고. 인생 처음 본 분을. 근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거기 시사계의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뭐 누가 있죠? 그분 말고도? 거의 없다라고 하시나요? 영화 유튜버? 네, 그분도 아. 나오시고 그분이 뭐 크루구나 거기. 같이 진행하시는 분이고 네. 양지열 변호사님이라고 그분도 오셨고 약간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관객들이 많아요? 한 초대받은 사람이 80명 정도거든요. 경쟁률이 많구나. 꽤나 됐나 보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 음.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쟁 프로그램에 다녀오신 거 아닙니까? 맞네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를 전혀 모르겠지만 그쵸. 우리만 이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쵸. 10만 구독자까지 이제 계속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럼요. 뭐 순투님은 뭐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소식이 좀 많은데 일단 산에 갔다 왔고요. 관악산 다녀왔어요. 네. 그래서 사당역 쪽에서 올라가서 서울대 입구역 쪽으로 내려왔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요새 또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쁘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은 산행하고 내려와서 붕어빵도 사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또 빠진 게 있어요. 가을 야구에 빠졌습니다. 뭐 어디 팬이 있나? 아니요, 전혀 아니었고. 그런 건 아니고. 네, 야알못이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최근에 보는데 네. 이정후 선수가 멋있지. 너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잘생긴 그 선수에 대한 편견이 좀 있는 편인데 네. 그 너무 이렇게 평가가 과대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서 네, 너무 재밌게 봤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제 조카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태어난 지 이제 10며칠 됐거든요. 네. 너무 진짜 신비하더라고요. 네, 세상에서 처음 되는 감정을 느껴봤어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조카한테. 조카야. 한 10년 뒤에 들을 수도 있으니까. 들려주나요? 네. 건강하게 크거라. 네, 건강하게 크시기 바랍니다. 네. 조카분 건강하게 자라시고. 네. 네, 끝인가요? 끝입니다. 좋습니다. 네. 저도 근황이 있지요. 네. 뭐죠? 저는 아직도 나는 솔로를 열심히 보고 있고. 저 봤어요. 봤어요? 또 어때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네. 요새 그거 있잖아. 환승연애는 네. 사랑을 좀 배우지만 저는 사랑을 배우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는 인생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한 차원이 높은 콘텐츠인데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주변에 내 친구들은. 저희 어머니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제가 대화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이모님도 보세요. 네. 그래서 막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배울 게 너무 많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네. 진짜 멋지다 이런 게 아니라 반면교사.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솔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이상하게 오프닝 이상하게 흘러갔지만 오늘은 선택편의 4번째 시간입니다. 네. 마무리를 유생님께서 장식해 주시는 걸로. 네, 제가 마지막 주자가 됐네요. 그래서 유랑님께서 선택편을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시즌2로 접어들었는데 이제 또 이제 과학을 할 때쯤 됐다. 그럼 선택과 과학 어떻게 연결시키지? 고민하다가 선택하면은 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네, 진화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진화. 네. 조금 아픈 손가락에 냄새가 나는 거는 뭐 괜찮을까요?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괜찮을까요? 네. 일단 우리 셋이 과학에 무지하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는 거 아예 기초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그럼요. 아닌데도 하필 202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스반테 페보라는 교수님이거든요. 박사님이거든요. 스반테 페보? 네, 페보. 파보라고 읽기도 하고 페보라고 읽기도 하는데 영어식으로는 페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소장님이신데 이 노벨 생리의학상이 딱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 놀리는 줄 알았대요. 내가 왜 타지? 거짓말 같아서. 근데 이제 이분께서 타셨고 이분이 주로 연구하신 게 진화 쪽인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분 연구하시는 분야가. 그래서 시의적으로도 이슈가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진화 생물학 진화는 그래도 전 국민적인 과학 교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짝 찔렸어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화는 사실 다윈 정도에서 멈추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로는 모르잖아. 맞아요. 사실 승지님의 반응을 보니까 그것조차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은데 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죠. 최대한 오늘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시즌 1 때는 면역학 개론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개론 하나 가져와서 이제 진화생물학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전달드리고자 하는데 최대한 이제 진화에 대한 이야기, 생명체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고 쉬운 부분만 모아서 먼저 말씀드려서 개론 수준에서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개론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최근에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살짝 섞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진화하면 생명체 진화하면 어떤 수준까지 알고 계시는지 혹은 뭐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유생님이 생각하는 정도 에서 한 5단계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막연한 이미지나 아니면 알고 있는 뭐 단어들 이런 것들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거. 맞아요. 그 원숭이부터 이렇게 막 침팬지 되고 막 이렇게 점점 발전해나가는 키 커지고 막 이런 장면.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이미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뭐 얘기할 때 관련해서 저희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 얘기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
다양하게 분화되는 그 생명체의 분화 중에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생명체가 살아남는 거고 그 이외의 생명체는 도태되면서 지금까지 발달해 온 맥락이 네. 저는 약간 진화론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연선택 개념이죠.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진화론의 반대 개념이 뭐였죠? 창조론 말씀하시는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예, 예. 저는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과학 시간에는 나름 진화론을 배웠던 것 같은데 네.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오신 분이 창조론을 엄청 막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 근데 근거를 가지고 엄청 네.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조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네. 전부인가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네. 유랑님은 초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나왔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사람이 좀 이성이라는 것도 생기고 네. 네. 공부를 한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한 번은 그런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라고 해도 뭐 기독교인 그 학생들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하필 그때 토론이 벌어진 게 기독교인 친구들과 그 기독교가 아닌 친구 한 명 이렇게 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 다수 대 한 명 이렇게 붙어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네. 그 소수인 한 명인 친구가 그 그러니까 진화론의 입장을 좀 대변했고 네. 나머지 친구들이 창조론의 입장을 좀 대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두 집단이 엄청 막 싸우고 이랬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온 거죠. 네. 선생님이 들어와서 그 한 명한테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진화가 아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창조론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다수가 저렇게 얘기하고 선생님이 손을 들어줬으니까 그게 맞겠지 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좀 혼란스러워졌던 거죠.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조금 인상 깊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네. 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진화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나라도 없을 거고, 예. 또 아마 창조론과 진화를 대비시키는 나라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창조 쪽, 소위 창조론, 창조 과학, 이렇게 창조에다가 과학을 붙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거의 사이비라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은 과학 쪽에서 인정도 안 해주고요. 취급조차 안 해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의 결론이 뭐였냐면 네. 기도를 더 해라 했어요. 맞아요. 사실 창조론은 네. 더 종교적인 특성이 강한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네.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과 네. 생물이 진화했다는 건 서로 배치된 개념도 아닐 뿐더러 뭐 그 종교적 영역과 과학적 영역은 서로 불가침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굳이 붙여놓을 이유도 없기도 하고 이 창조 과학을 만드신 분부터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까지 제대로 된 과학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그 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좀 눈에는 네. 네. 요새도 기독교 내에서는 그게 정설이잖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그 안에서도 이성을 가지고 과학에 조금 더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네. 주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저 무슨 유튜브 봤는데 네. 그 기독교 신자이신데 교수님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과학 교수님이신데 네. 우리가 이런 건 이제 지양해야 된다. 맞아요. 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렇게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서울대 우종학 교수님이란 분이 제일 유명하시고 그런 신학적인 창조를에다가 과학을 붙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열차게 비판하시는 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종학 교수님이란 분이 제일 유명하시고요. 아무튼 요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라면은, 그러니까 교회라면은 그런 얘기는 안 해야 이제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또 너무 또 논쟁적이거나 우리나라 한정입니다. 네. 논쟁적이거나 소모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다룰 이야기는 이제 정말 생명체의 주요 특성이라 불리는 진화. 그 진화가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현대 진화 생물학까지 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못을 박아두고 갈 내용은 요즘엔 진화론이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진화는 실험적으로 증명되는 현상이고, 네,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론이라는 말 쓰지 않고요, 그냥 진화 생물학.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쓰는 말은 더 이상 안 쓰시는 게 좋을 네.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먼저 여러분께 약간의 퀴즈 먼저 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야, 누가 가장 바닥인 줄 알 수 있는 싸움 아니야. 네, 뭐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통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는 건데 이게 2015년 5월에 미국의 이제 교육 방송인 PBS에서 이제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사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퀴즈는요. 진화와 적자 생존이란 말은 동의어다, 같은 개념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적자 생존이란 말은 알고 계시죠? 네. 저는 O요. 용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O일 것, 저도 그냥 생각으로는 O일 것 같은데 굳이 저런 퀴즈를 낸 데는 그런 심리학적으로 파고들면 안 돼. 함정이 숨어있지 않을까. X 할 거예요? 그럼 X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무슨 선택이에요? 빈농님은요? 모르겠네. 질문 다시. 진화와 적자 생존이란 말은 동의어 혹은 뭐 같은 개념이다. 근데 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O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뭐 제가 X 해보죠 뭐. X입니다. 그래요? 네. 현대 진화에서는 꼭 두 개가 같은 개념으로 쓰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적자 생존은 진화 안에서도 아주 일부, 그러니까 뭐 큰 경향성 중에 하나일 뿐이지 진화랑 동의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요. 형질이란 말 아시나요? 형질? 이게 이제 유전학에서 쓰이는 말인데 형질이라는 건 그냥 영어로는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래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유전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특성들, 예를 들어서 뭐 머리카락이 검었냐, 금발이냐, 눈 색깔이 파랗냐, 뭐 갈색이냐, 혀를 말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모두 형질인데 그런 이런 모든 형질들, 생명체 형질들은 생명체가 자연에 혹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최적의 결과다. O일까요, X일까요? 저 이거 X. 그러니까 모든 형질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나타난 최적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특성들이 맞아요. 진화에 적화되어 그 있다는 거냐는 질문인가요? 혓바닥이 조금 기시군요. 저 X 갑니다. 저도 X요. X 맞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브르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몸에 흔적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귀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의근이라든지 꼬리뼈라든지 이런 것들은 옛날엔 필요했겠지만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퇴화돼 버린 기관인데도 계속 나타나죠. 남아있는. 그러니까 꼭 최적의 결과물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진화는 우연의 산물이다. 혹은 필연의 산물이다. O일까요? X일까요? 그 뭐야? 우연이 O라는 거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나 필연의 산물이다. 진화는 우연으로 생기는 거다. 아니면 그러니까 우연이랑 필연 중에 선택하라는 말씀이시죠? 진화는 우연에 의해 나타난다. 진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요 말 두 개가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무식한 애들을 우리를 약간 두 개를 이런 거. 너는 어차피 모르잖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이 질문 자체가 두 개를 선택하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건 둘 다 X거든요. 진화는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요. 우연과 필연의 어떤 조합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진화로 오게 되면요. 진화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인가 혹은 우연이 된 것인가 둘 다 아니고 두 개가 적절하게 믹스돼 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이것도 뒤에 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마지막은요. 진화 이전의 생물보다 진화 이후의 생물이 더 우수하다 혹은 뭐랄까요? 유전적으로 우월하다.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이것이 O일까 X일까? X. 눈빛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는 O.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게 그게, 환경 그게 함정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더 살아남기에 적합하다는 걸 우월하다고 하는 건가요? 발전된 형태냐 혹은 우수한 형태냐라는 의미로 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X? X. 저는 O. 당연히 X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몇 개 맞췄죠? 저 3개. 저는 안 셌어요. 아니야, 근데 본인이 순뚜님이 가장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낸 문제들 4개가 있는데 다 X거든요. 그래요? 이게 PBS,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교육방송 PBS에서 진화에 대한 5개념,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5개념들을 정리한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우생학이라든지 네.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잖아요. 네. 당연히 현재에 그냥 적합한 존재들이 남은 것뿐이지 예, 그것들 사이에 우성과 열성 이런 우열 관계는 없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에 적응한다는 게 좀 더 우수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지구의 환경에서는요. 그 환경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남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생물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진화를 하지 않아도 그 처한 상황에서 적합한 존재들이 살아남았을 뿐이지 예, 반드시 그렇다고 지금 환경에 뭔가 적합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잘 적응했을 뿐이다라는 개념이죠. 셋 다 지금 네.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잘 말인지 적응한다는 이해가 게 들랑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잘 적응한다는 거를 약간 우수라고 하니까 가치 같은데 약간 맞아요. 어쨌든 살아남았다. 맞아요. 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근데 있는 이제 것 같아요. 잘 적응했다, 잘 살아남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충분히 적합했을 뿐이다 정도예요. 지금 환경에 살아남을 만한 충분한 적합성이 있었을 뿐이다. 근데 그것이 베스트냐 아니냐는 모른다라는 거죠. 아, 그게 네, 이제 네. 이 지금의 환경에 최적화해서 살아남았는데 최적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 환경에 살 만큼 네. 충분히 그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다. 그냥 약간 본선 진출의 느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 결승 뭐 순위를 1, 2, 3위 매길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맞아요. 모두 막 본선 진출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 이 뜻 같은데. 맞아요. 네. 그럼 네. 본선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우수하다고 할 수 없다는 그쵸. 거죠. 이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리스 시대부터 생명체가 사람을 최위에 놓고 사람을 네. 가장 고등한 존재에 놓고 거기서부터 무슨 계단식으로 생명들을 나열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 같은 건데 네.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보다 우월한 존재로 볼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예. 아니면은 저 높은 고지대에 살고 있는 술록이라든지 이런 네. 생명체보다 우리가 우월한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예. 걔네도 지구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남은 거고 인간도 그저 적합하게 살아남아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거기다가 가치 판단 넣어서 사람을 최정점의 생물로 보고 거기서 줄 세우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 과학을 마치 사회학처럼 보기 시작하는 예, 그런 이해했어요. 오류에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네. 인터넷에서도 그 짤 봤거든요. 뭐 쌍꺼풀이 있으면 뭐 우성, 열성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보조개, 쌍꺼풀 뭐 이렇게 네네네.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우성과 열성의 개념은요, 좀 과학에서 말하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음 자손을 전달됐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성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열성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우열이란 말을 써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가치 판단하기 쉬운데 실제 거기 우성과 열성은 그런 더 우수하다, 더 열등하다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막 술록이 사는 데에 가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이 환경에서 살도록 진화를 한 거고 술록은 술록의 환경에 살도록 진화를 한 거니까 누가 더 좋고 나쁘고가 없고 그냥 그렇죠. 동일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냥 그 환경에서 적합하게 적응한 생물 자체가 그냥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통 다른 종하고 비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전의 인간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우월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점을 승트님께서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예전의 인간에 비해서 지금의 인간이 우월하다라기보다는 예전의 인간 살던 그 환경에 잘 적합해서 살았을 뿐이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분들은 예전에 어떤 유인원들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 뿐이고요. 지금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은 어쨌든 잘 적응을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조금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과학의 전문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월하다 혹은 더 뛰어나다라는 뜻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자체를 지금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거를 우월하다 혹은 뛰어나다라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우월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학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침팬지나 뭐 고릴라 같은 이런 원숭이과들이 보통 우리랑 공통 조상에서 같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침팬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선택한 것 뿐이냐면은 더 힘을 선택한 것 뿐이거든요. 고릴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침팬지가 실제로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뼈를 부러뜨립니다. 손을 잡으면. 악력이 굉장히 세요. 왜냐면 나무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쪽으로 더 발달하게끔 자연 선택을 받았던 것 뿐이고
사람은 두뇌를 진화시키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던 것 뿐이겠죠. 그렇죠. 근데 힘과 두뇌 중 뭐가 우월하다에 대한 가치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침팬지가 정말 다 갑자기 약간의 지능이 생겨서 그 화성 침공인가요? 그 영화처럼 목성 탈출. 목성 탈출. 네. 화성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근데 의미는 전달이 됐어요. 이해했어. 목성 탈출처럼 그 네. 시저처럼 정말 사람을 다 때려잡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화성 침공의 여파가. 아무튼 그래서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다는 게 현대 진화 그 생물학의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공통조상. 네. 공통조상. 그러니까 인간이 원숭이부터 진화됐다. 이거는 절대 가르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네. 그냥 인간과 그런 유인원들 혹은 그 원숭이과 이런 동물들이 공통조상이 있었고 거기서 종의 분화가 일어나서 어떤 생물종은 어떤 고릴라나 아니면 침팬지 이런 쪽으로 원숭이과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고 어떤 생물종은 이제 인간 쪽 호모 사피엔스 쪽으로 진화하게 되고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되지 마치 이것들이 진화가 어떤 발전 단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가지치기를 해서의 네.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가지치기 중에서도 어떤 생물들은 또 환경 적응을 못 해가지고 멸종한 생물도 있겠죠 분명히. 매머드 같은 애들 같은 경우. 네. 그래서 그때 유생님이 저번에 브르님 에피소드였나 거기서 진화라는 게 그리고 발달이라는 게 선형이 아니라 방사형이다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네, 그거 그 스탠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했나요? 뭐야? 자기가 말하고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진화에 대해서 그냥 간략간략한 이야기들 5개념을 중심으로 언급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화에 대해서 진화 생물학에 대해서 그러면 정통적인 내용들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이 진화를 가장 먼저 연구한 사람은 사실 찰스 다윈은 아니에요. 그래요? 찰스 다윈이 있었던 시기에도 그 당시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약간씩 있었다고 해요. 근데 찰스 다윈은 진화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고 집대성한 사람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의 업적이 굉장히 위대하다라 볼 수가 있는 걸 텐데요. 그래서 시초를 찰스 다윈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초가 될 수 있는 다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이 다윈은 원래는 이제 신학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 집안 종교도 기독교였고요. 아버지가 무슨 목사님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 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이분이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인 게 의사도 하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두고 막 그래요. 물론 이 당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께서 재미를 느꼈던 부분이 박물학이었대요. 박물학. 네, 그러니까 박물관 할 때 박물.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자연사 박물관처럼 생물종을 채집해가지고 샘플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박물학자로서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실 때 1831년에 비글호라는 곳에 승선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비글호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이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간 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진짜 강박증적인 증세도 있는 게 모든 걸 기록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뭐 비글호에서 승선했던 그런 기록들 전부 다 정말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자기가 본 생물종들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잘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찰스 다윈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저서가 종의 기원을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는 이 비글호 승선일지도 굉장히 유명한 저서기도 합니다. 그런 적이 있어. 어쨌든 이 비글호는 남아메리카와 태평양의 지질 조사 혹은 해역 탐사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출항했던 배였는데요. 여기에 박물학자 자격으로 타셔가지고 생물들을 이제 관찰하고 그것들 샘플링하고 뭐 조사하고 이런 역할을 이런 자격으로 비글호에 승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해 계획이 원래 2년 정도였는데 이게 좀 길어졌대요. 한 5년 가까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시면서 이제 일기를 쓰게 되는데 이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 떠올리게 한 곳이 그 진화론에 대한 단서를 잡은 곳이 바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입니다.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에 딱 내렸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갈라파고스 군도 아직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만 섬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군도, 그러니까 섬의 모임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각각 섬에 내려가지고 새들을 채집해가지고 봤는데 이것들이 같은 종이야 분명히. 같은 핀치새라는 종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새들이 전부 다 부리 모양이 다른 거예요.
부리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네. 어떤 애들은 뭐 길고 뾰족하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좀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나무 껍데기나 아니면은 그 씨앗을 깨기 쉽게끔 네. 만들어진 부리이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뭐 나무를 쪼기 좋게끔 만들어진 부리고 있고 똑같은 새인데 같은 종의 새인데요. 이걸 보고 다윈이 어떤 걸 떠올리게 되냐면요. 이것이 생명 진화의 축소판이 아닌가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이 갈라파고스에 도착했던 핀치새의 공통 조상은요. 그러니까 핀치새 초기의 모습은 다 똑같았을 거예요. 네. 뭐 태풍이 휩쓸려서 왔든지 직접 날아서 왔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왔던 핀치새들은 비슷한 애들이 왔을 텐데 걔네들이 각각의 군도에 살게 되면서 군도의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것들이 인접해 있는 섬이긴 하지만 이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벌레들이 많고 어떤 곳은 나무 열매들이 많고 딱딱한 껍질을 가진 이러다 보니까 핀치새들이 각각 그 서식하는 섬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바뀌어가게끔 적응하게 된 거죠. 이런 단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갈라파고스에서의 경험이 바로 찰스 다윈으로 하여금 자연 선택 그리고 공통조상 이런 개념들을 낳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죠. 처음에 들어왔던 공통조상, 핀치새 공통조상은 비슷한 부리 모양 갖고 있었을 텐데 각각의 섬에 적응하게 되면서 그 섬의 그 음식에 적응한 개체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개체들은 이제 죽었겠죠. 그러면서 각각 고유한 그 섬만의 핀치새들이 살아남은 것이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핀치새가 자꾸 자기가 살다가 자기 자손에게는 오히려 그런 뾰족한 부리에서 점점 뭉툭한 부리 형태로 유전을 물려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핀치새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많은 변이들이 일어났겠죠. 많은 변종들이 생겼겠죠. 그 변종들 중에서 적합한 애들은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죽었다라는 것이 자연선택의 개념입니다. 그 변종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게 되는 이제 거예요? 유전자들이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든지 개체변이를 일으키게 되면서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 돌연변이 일어나면은 환경에 적합하거나 중립적이거나 아니면은 불리한 쪽이 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가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불리한 애들은 죽었겠죠. 유지한 애들 중에서도 환경 변화에 또 적응하지 못한 애들은 일부는 죽고 일부는 살아남았겠죠. 근데 우연하게 그 변이 중에서 아주 환경 적합한 애들 같은 경우가 살아남아서 그 종의 그 군도에서의 핀치새를 이루는 무리가 됐다라고 보는 게 자연선택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자연선택에 한해서의 이론을 해석한 건가요? 맞습니다. 거죠? 이게 이제 다윈이 얘기한 자연선택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기린 얘기가 있어요. 많이들 교과서에서 보신 적 있을 텐데 그 넓은 초원지대 중에서 아카시아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기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린들은 목이 짧고 어떤 기린들은 목이 길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이 긴 기린들은 높은 아카시아 잎을 따먹기 위해서 적합했겠죠.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생물들은 도태되었다라는 것이 자연선택 개념이죠. 이전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요.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들어보셨겠죠? 얘네들은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걸 따먹기 위해서 원래 목이 짧았는데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기 위해서 목을 자꾸 늘리는 거야. 그렇지. 늘리다 보니까 길어졌다라는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인데 용자 사용할 용자 그러니까 사용한 것은 점점점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획득 형질이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폐기됐는데 근데 이게 또 현대로 오게 되면 또 다른 양상은 또 맞이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이전 개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아까 그 다윈의 선택 자연선택. 다윈의 자연선택론이 그 처음 제기된 게 몇 년도 어느 정도죠? 이때 이제 그 비글호에서 그래서 이제 1831년에서 이제 승선했다가 한 5년 정도를 항해를 했고 그 뒤에 종의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자연선택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전의 개념이라고 하면 그 이전에 제기된 거여서 이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이론이 어느 정도의 시기까지 크게 대립을 하다가 뭐 자연선택으로 이렇게 하나의 이론으로 결정이 나서 그걸 이전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그 당시에도 다윈이 이야기하기 전에도 있었던 개념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진화가 어떻게 생명체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심지어 유전조차도 잘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전의 메커니즘조차도 잘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분분했어요. 근데 이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이 가장 적합하게, 그러니까 가장 정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생명체 진화에 대해서 가장 그럴듯하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단순하게 자연 선택이야라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에 대한 근거들을 수도 없이 기록해가지고 제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진화 생물학이 우연과 필연에 동시에 작용한 맞아요. 거라는 게 네. 그럼 예를 들어 기린이 목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이거는 다 우연의 결과인데 그렇죠. 예. 그 중에서 하필 그 아카시아 잎을 먹어야 했던 게 필연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아는 기린의 형태로 네. 진화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자연 선택은 좀 필연의 느낌이 많이 나긴 나요. 아.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환경에 정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적합한 생명체들만 마치 자연이 선택하듯이 골라져서 물론 이것도 네. 좋은 개념은 아니지만 자연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일종의 필연 개념과 좀 연결돼 있긴 합니다. 그럼 예, 예. 우연 개념은 조금 이따 나오나요? 네, 뒤에 나옵니다. 그건 이 우연 개념은요 좀 뒤로 가면서 진화라는 것이 꼭 필연적으로 어떤 자연의 어떤 압력, 선택 압력을 받아가지고 네. 거기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연적으로 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정말 100% 그렇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게 또 아닌 게 네. 그게 한동안은 그거는 정말 다 쓰레기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순간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발전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후생 유전학을 또 설명드리면은 또 1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 접어두고 이 후생 유전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라마르크가 갑자기 떡상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네오 라마르키즘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오히려 획득 형질도 유전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관련 있는 얘기일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네. 요새 친구들 보면 되게 다리가 다 길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이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어쨌든 탈락하고 선택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리가 길어진 그 아이들이 점점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그 윗세대에서 먹은 음식들 네. 그런 영향으로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성악가 부부의 네. 자녀가 노래를 잘하고 이런 것들이 네. 이런 현상을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획득 형질이 100% 그럼 유전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요새 하게 돼요. 네. 비슷한 의미에서. 네. 네. 사실은 그래서 뭐 아직은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하지만 좀 비주류입니다, 아직은. 네. 네. 그렇다면은 자연 선택의 개념에서 그럼 무엇이 생물의 진화를 만드느냐, 원동력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의문이 남게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도대체 이 생물형체들이 진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예요. 공통조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윈에서. 근데 네. 어떤 생물들은 사람 쪽으로 가고 어떤 생물들은 침팬지로 가고 어떤 생물은 고릴라가 되고 이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다윈이 고민했던 건 그것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단지 자연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가 네. 아니면은 생명 내부적으로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원동력이 있어서 내부적인 요인의 변화로 인해서 된 것인가라는 어떤 의문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의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 대략적으로 인간 내부에 유전되는 어떤 물질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만 이제 대충만 알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후대에 유전자 개념이 밝혀지고 DNA 개념이 밝혀지게 되면서 이 진화의 원동력, 진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내부적인 요인은 DNA. 예, DNA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환경적 요인은 자연 선택이라는 압력을 받는다라는 것이 지금의 진화 생물학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반응이 한 3초씩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네. 정보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잠깐 딴 생각을 하는 사이에 진도가 확 나가가지고 지금 잠깐 놓쳤거든요. 그 DNA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 자연 선택을 일으키게 되는 네. 원동력이 무엇인가? 자연 선택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종 분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진화되는 그런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이 단순하게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도 그런 요인들이 작용해서 내부의 변화도 있는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다윈 시대에서의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내부 요인은
이제 DNA라는 것이 밝혀졌죠. 네. 예, 유전자라는 것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은 나중에 후대에 밝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까지 진화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선택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돼요. 공통조상 자연 선택 그리고 개통 유전학이라 그래서 어떤 생물로부터 어떤 뭐 종이 있고 어떤 아종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화석 막 연구해 가면서 이게 어떤 이 고래의 조상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개통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또 수라는 게 나무 숫자 써가지고요. 한 생물로부터 어떻게 생물들이 분기해 왔는지를 가지를 막 그리는 이런 분류 작업, 개통 작업을 많이 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진화론이 좀 더 진화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유전자가 발견돼서 그런 진화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화론이 진화하게 된 계기.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린다. 진화론이 발전하게 된 계기 발전하게 된 생각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진화의 비밀을 푼 열쇠가 바로 유전자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찰스 다윈의 그 업적을 이제 유전학에서 좀 뒷받침해줬어야 했어요. 네. 네. 왜냐면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라는 의문이 항상 남잖아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 이제 지지해줬던 사람이 멘델. 들어보셨죠? 네,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네.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전되는 무언가가 있고 유전되는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네. 네. 그 이후에 좀 시기가 지나서 그럼 유전자의 그런 본체는 무엇인가? 염색체와 DNA 이런 것들을 밝혀낸 사람이 이제 왓슨과 크릭이라는 분이죠. 네. 왓슨과 크릭? 왓슨 크릭. 이 사람 처음 진짜 들어보는데. 10년 만에 듣는 들어봤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배웠던 것 같아요. 전 왓슨만 기억나요. 왜죠? 그래? 왓슨이요? 셜록 홈즈. 내 지식은 맨델에서 끝난 것 같은데? 난 처음 들어보네. 네, 이분 너무 유명한 분인데. 근데.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 뭐 이런 것도 보신 적 있죠? 네, 그거 발견하신 분이 왓슨과 크릭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DNA가 그리고 DNA 안쪽에는 염기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A, G, CT라 그래가지고 DNA가 염기서열들이 쭉 DNA는 결국 염기서열대 나열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인간에 있는 모든 염기서열들을 다 밝혀내는 작업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였어요. 네. 이 염기서열들을 읽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시퀀싱이라고 하게 됐는데 네. 이 시퀀싱을 하는 작업들을 인간에 있는 모든 유전자에 적용하겠다. 모두 밝혀내겠다라고 하는 과정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였고요. 네. 이게 근데 처음에는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NGS,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이 발달되면서 네. 굉장히 빨리 하게 됐어요. 이제는. 지금은 뭐 하루 만에 하고 막 그렇습니다. 몇 시간 만에 하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기계가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냥 해버리는 방식이에요. 뭐를 정확하게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 항체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염기서열들 엄청 빨리 해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에 상비세포 긁어내가지고 친자 확인 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일주일만에 나오고 말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다 지금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는 기술들의 발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소량의 유전자를 증폭할 수 있는 기술. 여러분 최근에 많이 이제 몇 년간 가장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 PCR. 네. 이 PCR 기술도 역시 한 몫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한 DNA를 발견해도 그거를 증폭 막 시켜요. 네. PCR로. 그 다음에 이거를 읽어내는 거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으로.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발달이 그 유전자의 정체와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내게 됐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진화 생물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결국에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지금의 종까지 오기까지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어떤 부분이 변했길래 이렇게 종이 변했는가 혹은 분화된 종끼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통조상의 화석을 발견했어. 그럼 화석에서 뭐 추출해내는 어떤 DNA, 아주 미량의 DNA 같은 경우도 막 증폭시켜가지고 그런 공통조상과 나중에 이제 진화된 생명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밝혀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화 유전체학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현대 진화에서는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고, 테오도시우스 도브잔스키라는 진화생물학자가 있어요. 네. 도브잔스키 박사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제시했던 개념이 유전자 풀이란 개념이에요. 풀은 POOL, 수영장 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안 해주셨으면 오해할 뻔했잖아요. FUULL로 이제 생각했을 수도 있어. 풀 나무님 풀인 줄 한글 풀. 네. 저는 들으면서 우리 이렇게 무시하나?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진화를 개체군 단위, 그러니까 집단 단위에서 보는 게 이제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네. 집단이 어떻게 유전되고
진화하는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회색 쥐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회색 쥐들이 모여있는 개체군들이 있겠죠. 네. 걔네들이 살고 있는 개체군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 전부 다 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수영장에다 다 넣었어. 네. 그게 유전자 풀인 거예요. 네. 그 개체군의 유전자 풀. 네. 그러면은 보통 이 유전자 풀은요 잘 안 변해요. 환경의 변화가 없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잘 안 변하겠죠, 당연히. 네. 회색 쥐는 계속 회색일 그렇죠. 거라는 말씀이시죠? 회색 쥐는 계속 회색 쥐들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환경에 변화가 없으면 없고, 예. 네네네. 뭐 그리고 멘델 유전 법칙이 계속 성립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하긴 한데 다 네. 차치하고 대체로 네, 대체로 안 변해요, 잘.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자손으로 전달되면서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돌연변이 없는 이상 잘 안 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유전자 풀의 상태. 네. 예, 이걸 평형 상태를 합니다. 네.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하디 바인베르크 평형이라고 불러요. 네,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네, 아무튼 이 평형 상태가 있는데 네. 외부에 자극이 온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돌연변이 일어난다든지 근데 그 돌연변이가 굉장히 중요한 돌연변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평형이 깨지겠죠. 네. 네. 깨지면서 새로운 종이 생겨나다든지 아니면은 기존보다 더 환경에 적합한 생물 종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회색쥐에서 약간 얼룩쥐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이 얼룩쥐들이 조금 더 자연에 적응하기 적합해. 네. 그럼 평형 상태가 깨지는 상태에서 한쪽 종으로 어떻게 보면은 힘이 쏠리겠죠. 네. 혹은 그 종은 그 종대로 또 생겨나고 회색쥐들은 또 회색쥐들만의 개체군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네. 이러면서 각각의 그 종의 개체군 유전자 풀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유전자 평형이 깨지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 요것이 진화다라고 얘기하는 게 현대 진화론이에요. 현대 진화 생물학이에요. 아니, 이건 이해했어요. 이해된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님 표정 왜 그래요? 아니 난 놓쳐가지고 방금.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니, 딴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전에 이해 못한 부분 있잖아. 그거를 잠깐 고민하고 하고 있으면 다음 걸로 넘어가고 이러다 빨리 보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지금 또 시간이 놓쳐버렸어. 시간이 없네. 아니, 어쨌든 가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은 유전자 풀이라는 그 수영장에 있을 때 네. 거기에 누가 막 락스를 뿌려. 그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럼 그것들이 안정된 상태가 깨지겠죠. 네네. 그럼 다시 그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화들이 생긴다든지 혹은 새로운 종의 출현이 일어나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현상을 이제 현대 진화 생물학에서는 진화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아예 진화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얼룩쥐가 새로운 환경에서 더 살아남기에 적합하면 그렇게 아예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고 그렇죠. 얼룩쥐랑 회색쥐랑 둘 다 살기에 괜찮으면 그 두 개가 아예 다른 종으로 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있죠. 예. 너무 환경 변화가 심각해가지고 네. 이제 아예 새로운 종, 회색 쥐인데 약간 회색 들쥐가 생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새로운 종이 발견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전자 풀을 이용해 설명하는 개체군 진화 이렇게 부릅니다. 예. 네네. 아주 후려쳐 설명한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화 생물학의 진화를 다룰 때 유전자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던 어떤 단순한 진화의 개념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은. 네, 유전자로 설명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선택이 주로 이제 진화의 압력이었다. 진화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생각하던 그 차에 이제 어떤 현상이 발견됐냐면 유전적 부동이라는 현상이 발견돼요. 유전적 부동. 이 부동이란 말은요, 이 한자를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는 드리프트고 이게 표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집단이 표류해 오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슴들이 막 살고 있었다고 칠게요. 네. 사슴들 중에서 뭐 갈색 사슴이 살고 있고 흰색 사슴이 살고 있던 어떤 들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갈라진 거예요. 네. 그래서 흰색 사슴들이 그 땅을 갈라진 틈을 못 넘어오고 다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들이 환경의 유불리를 떠나서 갈색 사슴이 그냥 우연히 살아남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런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병의 좁은 목을 통과한 개체군만 살아남고 네. 우연히 살아남았을 때 걔네들이 갑자기 그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네. 예, 이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단순하게 우연하게 걔네들이 살아남았을 뿐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진화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이때 밝혀진 거죠. 또 한 가지는 창시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태풍이 막 쳐가지고 어떤 핀치새가 몇 마리가 섬에 딱 떨어졌어요.
네. 그 섬에 근데 갑자기 걔네들이 적응했네? 살아남았네? 그래서 걔네들이 주 집단을 이뤘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연히 날아온 외부에서 굴러온 돌덩이 하나가 그 자연을 지배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형태를 이제 창시자 효과를 합니다. 이것도 우연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그 우연이랑 필연의 네.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근데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 예. 그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섞여서 사실 들어보시면은 네. 이것도 걔네들이 살아남은 종 자체의 유전자 풀은 우연한 결과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천재 집안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요소인 거잖아요. 네.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믹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유전자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유전자를 가진 개체군들이 진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인 요소와 우연적 요소가 섞여 있다는 것이 지금의 이제 진화 생물학의 중요한 담론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진화할지를 예측할 수도 있나요? 못해요. 아. 네. 그냥 과거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로만. 근데 과거로 분석해서 지금은 이제 뭐 AI 같은 거 써가지고 예측은 대략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앞으로의 어떤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어떤 도래면이 일어날 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 자꾸 그 진화라는 말 자체가 그 포켓몬스터를 생각해서 그치. 이게 사고의 오류가 생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놓친 이유가 사실 그거거든요. 자꾸 그걸로 생각하면 안 돼. 내 머릿속에서 그 유생님이 하는 말을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 자꾸 돼요. 포켓몬들을 떠올렸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발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현대 진화 생물학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아, 너무 힘드네요. 큰일 났네. 이거 방송 망하면 어떡하지? 뭐 익숙하잖아요. 잘 편집해주세요. 뭔가 주제를 잘못 선택하는 아니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래요? 재밌는데 맞아. 유생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그게 그건 죄송스러울 아니고, 뿐이지.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너무 잘 재밌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가 모자란가? 하고 있고 유생님 본인은 내가 모자란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반테 페보 교수님의 박사님의 연구를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분이 어떤 걸 하셨냐면요. 그 네안네르탈린이라든지 이렇게 우리 인류의 공통조상을 우리가 호미닌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인류가 유인원이라고 보통 우리 부르는 거 있잖아요. 부르는 그거를 원래 정식 용어로는 호미닌이라고 부릅니다. 호미닌. 호미닌. 네. 근데 이 중에서 네안네르탈린이라고 불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호미닌을 이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그 네안네르탈린의 염색체 혹은 유전자는 네. 너무 오래됐잖아요. 네. 뭐 4만 년 막 이렇게 엄청 오래된 유전자다 보니까 네. 이걸 채취해도 유전자가 다 훼손돼 있는 거예요, DNA가. 그래서 이걸 복구하기도 어렵고 뭐 PCR 한다 해도 잘 안 되고 네. 다 막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거를 했어요, 실제로. 와. 1997년인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2010년도에 해독을 해버렸어요. 네안네르탈린 그 유전자 염기서열을요.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그게 좀 밝혀지기 어려운 건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은 해독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방법론이나 과학적인 정합성 근거를 보면은 맞다고 확인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개 유전자를 막 이렇게 같이 대조해가지고 네. 어떤 것들은 여기 끊어지고 어떤 것들은 여기 끊어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마치 암호를 이제 해독하듯이 해독을 했는데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모두가 납득할 만하다라는 근거를 얻었겠죠. 예. 그래서 이분이 뭘 밝혀내셨냐면요. 현생 인류에도 네안네르탈린의 염색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밝혀내셨어요. 네. 우리의 몸에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은 한 대략 7만 년에서 10만 년 사이 정도에 호모사피엔스라는 그런 종과 네. 네안네르탈린이 교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낸 거예요.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네안네르탈린 유전자 때문에 만성 질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그래요? 뭐가 발견했대요. 있어요?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네안네르탈린의 어떤 일부 잔재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런 부분도 밝혀냈다고 하셨다고.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색체 염기설을 쭉 봤을 때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신에 이 네안네르탈린의 염기설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호모사피엔스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이 스반테 페보 박사님께서 하나의 학문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바로 고진화생물학이에요. 고진화생물학. 고진화생물학. 그러니까 고차원 할 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옛 고자. 옛. 그러니까 고대 진화생물학이라고 해서 정말 복원하기 어렵고 밝혀내기 어려운 그리고 분석하기 어려운 옛날 화석에서 발견되는 그런 DNA들을 분석해가지고 현대 사람들과 혹은 현대 생물들과 연관성을 밝혀내는 작업들을 하셨던 거죠. 네. 네.
근데 진짜 궁금한데 네. 그 DNA가 훼손됐다고 하면 네. 뭐가 훼손된 거예요? 그러니까 DNA도 일종의 물질이잖아요. 네. 핵산이라는 물질이라 가지고 네. DNA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그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요, 뭐 네. 그 공기 중에는 혹은 뭐 사람의 침이라든지 동물의 침 이런 데는 DNA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네.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분해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그 아마 유랑님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DNA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떤 식으로 훼손이 되는지. 끊어졌다든지 중간에 염기설이 비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훼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다 나눠져 있는 거구나. DNA가 이제 막 잘려 있을 거잖아요. 여기저기 잘려 있을 네.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쭉 1, 2, 3, 4, 5, 7, 8, 9, 10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뭐 50부터 70까지가 사라졌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찢겨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원하고 밝혀내고 거기서 이제 AI 기술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추정해내고 이런 것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약간 예술품 복원하는 거랑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인류학자였다고 해요. 인류학자이시고 뭐 의사이시기도 하고 이런 진화생물학 연구자기도 하신데 하여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학과 진화생물학을 이제 접목시킨 연구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업적이 뛰어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진화생물학 같은 경우에 의의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물 간의 그러니까 종 간의 유전자 차이도 분석해보고 네. 진화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오기까지 변화한 염색체들을 추적해가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부터 의미를 어떻게 도출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화생물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기도 했고요. 네. 제 친구 중에 이제 진화생물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제가 오늘 전화를 하고 왔는데 네.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신약이 나왔다 했을 때 동물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네. 쥐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쥐한테는 잘 듣고 사람한테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쥐와 우리 사람의 진화상에서의 어떤 유전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해 가면서 네. 차이점을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쥐한테는 듣고 우리한테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 막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네. 쥐한테 아무리 잘 들어봐야 사람한테 안 들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유전자의 차이를 먼저 보고 나서 알게 되면은 굳이 쥐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는 거겠죠. 네. 이런 것도 뭐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현대 진화생물학은 일종의 뭐 진화 혹은 계통 유전체학, 그다음에 집단 유전학, 그다음에 진화 생태학 이런 형태로 발달해 가지고요. 전체적인 생태학적인 관점도 들어와 있고 네. 유전체를 가지고 집단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파악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중구난방이긴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어쨌든 진화에 대해서 이제 과거부터 찰스 다윈부터 현재까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 조금씩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들으셨나요? 근데 너무 네. 재밌어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되게 정말 고등학교 때 얼핏 공부했던 것 같은 그런 이름들이 한 번씩 나오니까 네. 네. 되게 반가운데 어쨌든 그 프로세싱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 3분의 2점부터 과부하가 왔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갈 게 없어가지고 힘겨워하고 있었는데 뭐 한 번 들어서는 사실 맞아요. 이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기초 지식이 다르니까 맞아요. 물론 청취자분들께서는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사람도 분명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뭐 저는 뭐 편집하면서 조금 더 들어봐야 확실히 이해가 갈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공감이 되는 게 다시 꼭 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네. 저도요. 재밌었는데 약간 그 완전히 이해를 하고 싶어서 네. 좀 더 다시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오늘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네. 인간의 진화는 포켓몬의 진화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건가? 네. 많이 가져갑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거는 현재 진화 생물학까지잖아요. 네. 미래 진화 생물학은 보통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할 거다 아니면 뭐 산업적으로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진화 생물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이 좀 그렇게 할 텐데
생명과학은 특히나 이제 현상을 밝혀내는 학문이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산업과 연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그런 신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인체 질병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초적인 어떤 학문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겠죠. 네.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런 의미를 치하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이제 이쪽의 연구자인 스반테 페버 교수님한테 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섣부르게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질문을 바꿔서 뭐 지금까지의 이론들이나 아니면 학계 정설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누군가가 연구를 해서 뒤바뀌는 경우도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의 상황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이 과거에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천재가 딱 등장해서 패러다임을 뒤집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요, 이 과학 쪽이 다 돈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비, 그다음에 이런 것들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누가 때려 부었느냐가 과학적 성과랑 많이 이어지기도 하고 또 집단지성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어요. 모든 학문들이.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스반테 페버 교수님 같은 경우도 본인이 굉장히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수많은 연구자들로 인해서 생겨났던 기술들, 과학적 기술들이 없었다면은 불가능했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집단지성과 어떤 그 신기술들로 굉장히 뭐 점철되어 있는 그런 과학계가 신성 같은 한 사람 딱 등장해서 모든 걸 뒤집는다. 이거는 요새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 뭐 이런 식의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오해가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게 더 직관적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진화 교육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초기에 이게 기독교의 압력이 좀 있었던 것 같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배울 때쯤에 그 잘못된 이론이나 아니면 그 정설들이 그 세계적으로 볼 때는 벌써 이런 확립된 무언가가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만 유독 그랬다는 우리나라 거예요. 유독 그래요. 유독 이상하게 알려주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업 암화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교과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본 교과서랑 우리가 본 교과서는 다를 수 제가 있어요. 알기로 이거 중학교마다 교과서 나온 거 아닌데 아무튼 그 맨체스터 지역에 산업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공장에서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그 숲속에 맨체스터 숲속에 하얀색 나방들이 많이 살았대요. 근데 공업 암화, 그러니까 나무들이 시꺼매지기 시작하면서 하얀색 나방들이 죽고 시커먼 나방들이 주종이 됐다라는 게 공업 암화. 그래서 자연 선택의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공업 암화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림의 사진 보시면은 검은색 바탕에 흰색 나방들이 이렇게 올려져 있고 그것들이 갑자기 걔네들 죽고 검은색 나방들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조작된 사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방을 찍기가 되게 쉽지 않대요.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다 죽은 나방들을 올려놓고 찍은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이 공업 암화가 자연 선택의 예로 부적절하냐 그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배울 때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증거들 갖다 쓰기도 한 거고 또 제 생각에 교육과정을 편찬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으셨는지 하여튼 되게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과정 내용들을 막 넣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흔적들 남아나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진화 설명에.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좀 전달된 감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하나의 론이죠.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무능일 수도 있잖아. 맞아요. 아니면 그 뭐 꼭 그런 종교적인 이유가 개입된 게 아니더라도 맞아요. 아니면 론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좀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뭔가 방침이었을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공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돈이 잘 안 된대요, 이 분야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잘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화론이라는 단어는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아는 게 없었고 진짜 중학교 때 단어 몇 개 들어본 게 정말 다였구나라는 게 좀 실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준비하면서 옛날 책들도 뒤져보고 최신 나온 책들도 좀 뒤져봤는데 확실히 좀 저도 생소하긴 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많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진화 개념과 좀 다르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방송을 뭐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다윈의 종의 기원의 마지막 문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원래 극소수 또는 하나의 형상에 몇 가지 능력과 함께 숨결이 불어넣어졌고 그 뒤 이 행성이 정해진 중력 법칙에 따라 계속 도는 동안에 처음에 그토록 단순했던 것에서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무수한 형상들이 진화해왔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다는 이런 생명관에는 장엄함이 있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모두 아름답고 경이로운 존재들이네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이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 에피소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네. 유생님 처음 녹음을 했을 네. 때보다 한 10년은 늙으신 것 같아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려우면 말하는 사람은 훨씬 더 어려울 그러니까요. 거야. 네, 뭐 이거를 저희 아마 같은 녹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 네. 강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아실 텐데. 근데 또 몰라요. 들으시는 분들은 네. 이걸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어려워하냐. 저는 쟤는 그래서 뭐 하는 애들이 궁금한 게 만에 하나 저희 셋을 답답하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좀 나무라는 댓글도 달아주시고 혹시나 저희 셋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면 관련된 질문을 이제 팟빵 댓글로 올려주시면 또 이제 유생님이 자기 에피소드를 보완하면서 대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에피소드는 댓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비정상 같잖아 지금은. 그래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얘기가 궁금합니다. 질문도 궁금하고. 느낌에 약간 나중에 또 들으면 저도 못 알아들을 방송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생각이.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때는 좀 심화편으로 한 번 더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부터 이제 진화생물학 혹은 관련된 과학 얘기를 시작해 본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4주 동안 선택편을 다뤄봤는데 승트님께서 이제 그 결혼 이야기를 다뤄주셨고 제가 한국 축구와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유랑님께서 오토바이 이야기, 오늘 유생님께서 진화생물학까지 다뤄주셨습니다. 네. 뭐 선택이라는 주제를 결정한 유랑님의 의도와 맞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부합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4가지 선택 에피소드들 중에 뭐가 가장 즐거웠다 혹은 뭐가 가장 인상 깊었다 이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